자, 여러분, 국가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는데 국가의 안보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 도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보안과 안보라는 말,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안이 개인정보나 사회를 범죄 같은 위협에서 지키는 거라면 안보는 국가의 주권, 경제, 제도 같은 훨씬 큰 틀을 적대적인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AI 문제는 단순한 데이터 보호, 즉 보안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영역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는 어떻게 모든 것을 걸지 않고서 AI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을까? AI가 가져다줄 어마어마한 기회와 자칫하면 국가 안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바로 그 해답을 담은 새로운 규칙집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가 망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 줄여서 N-Square SF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는 아주 경직된 방식을 썼어요. 뭐 안전하긴 했겠죠. 하지만 데이터 공유는커녕 AI나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기술을 쓰기엔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나누고 거기에 맞게 보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훨씬 유연하고 위험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보안은 더 강하게 하면서 혁신의 문은 활짝 여는 아주 전략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의 핵심은 유연한 정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기밀, 민감, 공개 이렇게 딱 세 등급으로 나누고요. 각 등급에 딱 맞는 맞춤형 보안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심지어 세부적인 보안 통제 항목도 기존 170개에서 260개로 확 늘려서 훨씬 더 촘촘한 방어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안과 효율성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국가 목표를 안전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정부가 AI를 활용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한눈에 비교되죠? 왼쪽 모델 2는 공무원이 챗GPT 같은 상용 AI를 써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비교적 단순한 경우입니다. 이때 발견된 위협은 21개 정도예요. 그런데 오른쪽 모델 5는 차원 다릅니다. 공공 데이터를 외부 AI랑 합쳐서 특정 목적에 맞게 AI를 추가로 학습시키거나 이걸 파인튜닝이라고 하죠.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참조하게, 이건 RAG라고 합니다. 만드는 훨씬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식별된 위협도 41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막는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모델 2는 내부 데이터가 밖으로만 나가게 흐름을 잘 통제하면 되지만 모델 5는 아예 암호화된 전용선을 쓴다든지 훨씬 더 정교한 통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위험의 크기에 따라 방패의 두께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그냥 문서로만 놔두면 안 되겠죠? 이걸 정말 살아 숨쉬는 방어 체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전문가가 제시하는 5가지 핵심 제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AI 모델의 탄생부터 은퇴까지 그야말로 전생애 주기를 보안으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게 비유가 아주 재밌는데 꼭 신약 개발 과정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개발 단계에서는 격리된 환경에서 코드를 짜고 동료들끼리 서로 검토합니다. 마치 임상시험처럼요. 학습 단계에서는 깨끗한 식재료를 준비하듯이 데이터에 독이 섞여 있는지, 즉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은 없는지 철저히 검사하고요. 배포할 때는 공문서에 직인을 딱 찍듯이 디지털 서명을 해서 신뢰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중에는 24시간 내내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 드리프트 현상은 없는지 계속 지켜보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다중요소 인증입니다. 이제는 비밀번호 하나만 쓰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인 비밀번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 공인인증서나 OTP,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인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정보.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써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바로 적응형 인증입니다.
이건 그냥 인증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의 위치나 접속 시간, 사용하는 기기 같은 주변 상황, 즉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평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접속을 시도해요. 그럼 시스템이 이거 좀 수상한데? 하고 판단해서 추가 인증을 딱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방식이죠. 세 번째는 접근 제어입니다. 이 문구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적시 접근은 은행 금고 열쇠와 같다. 필요할 때만 받고 사용 후 즉시 반납한다. 그러니까 관리자 같은 아주 높은 권한을 항상 열어두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그 순간에만 잠깐 부여했다가 작업이 끝나면 바로 회수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일관성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뭐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두고 어떤 부처에서는 이건 민감 정보야 라고 하고 다른 부처에서는 이건 공개해도 돼 라고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일치는 전체 보안망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안된 해결책은 바로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버넌스 보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주요 안보기관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정부 전체 데이터를 분류하는 단 하나의 마스터 기준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처들끼리 서로 교차 감사를 의무화해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요.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 분류 작업을 자동화하면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파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바로 신뢰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조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안에 웬 블록체인이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모든 보안 관련 기록, 그러니까 감사 로그를 블록체인에 전부 기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기록은 그 누구도 위조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어느 한 기관이 기록을 슬쩍 숨기거나 조작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정부기관들 사이에 검증 가능한 신뢰를 구축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보안 도구들을 모아놓는 수준을 넘어서 회복력 있는 디지털 국가를 만들기 위한 통합된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논의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바로 이 날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26일.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아주 뼈아프게 일깨워줬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인프라도 결국은 물리적인 실체라는 것, 그리고 재해에 대비하는 회복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접근 통제, 모니터링 같은 각각의 보안 요소들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마치 자연 생태계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해야만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디지털 국가는 과연 이 거대한 AI 혁명을 맞이할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